네, 그러면은 요약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에는 이러한 순서대로 어느 정도 학습을 진행을 했고요. 멀티레이어 퍼셉트론부터 먼저 간단하게 알아보고서 지나갔었습니다.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긴 구조의 네트워크를 의미했었고요. 어, 하나하나의 이제 노드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존재하는 노드들을 이용해가지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신에 이런 방식 같은 경우에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이제 이미지 같은 것들을 처리하기에는 적절하지 못한 방법인 것들이 결과적으로 알 수 있게 되었고요. 그 이유는 이러한 이미지, 3차원 이미지에서 나중에 이제 이렇게 플래튼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플래튼 해가지고 사용을 해주게 되면은 이 지역적인 정보들, 그러니까 여기에 가지고 있는 얘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좀 그 로컬한 정보들을 모두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은 생각보다 이미지를 사용을 할 때 좋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하는 것이 합성곱 레이어라고 하는 거였는데요. 합성곱이라는 방법을 사용을 하는 신경망을 사용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합성곱 신경망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연산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자면은 이러한 모양의 필터가 하나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때 이 필터가 여기 흰색이 이제 이미지가 되어서 이게 이렇게 이제 훑고서 지나가면서 각각의 위치에 해당하는 값들과 곱해져서 더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2는 여기는 1이랑 곱해지고 1은 1이랑 0은 4랑 그리고 3은 5랑 이렇게 더해져가지고 18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되고요. 이러한 과정이 이쪽에서도 한번, 이쪽에서도 한번, 이쪽에서도 한번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합성곱 레이어에서 나타나는 합성곱이라고 하는 연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이미지가 있다라고 하면은 특정한 필터에 의해서 새로운 어떤 값들이 이제 2차원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2차원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새로운 특징 벡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하나만 존재하지는 않게 되겠고요. 예, 여러 개가 필터가 존재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그 전에 이 편향이라는 것도 바이어스라고 불려주게 되는데, 이 편향이 있다라는 뜻은 이 값들이, 이 편향 값이 우리가 아까 전에 했던 합성곱을 통해서 나온 결과값에 모두 다 모든 위치에 더해져 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합성곱이 이렇게 이제 사용이 될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채널들을 사용을 하게 되고요. 한 번에 많은 필터들을 사용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CNN을 이제 실제로 보게 되면은 이제 인풋 채널이랑 아웃풋 채널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거 외에도 이제 뭐 커널 사이즈, 스트라이드 패딩 이런 부가적인 요소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커널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필터의 크기라고 말씀을 드렸고, 필터의 크기가 클수록 아무래도 각각의 위치에 존재하는 값들이랑 곱셈을 하고 그 다음에 덧셈까지 다 해줘야 되기 때문에 용량이 아무래도 연산량이 아무래도 많이 늘어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필터가 작게 되면은 아무래도 연산량은 조금 더 줄어들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커널 사이즈, 그러니까 필터 사이즈 요거를 알아서 잘 조절을 해주는 것도 하나의 어,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채널이라고 하는 건데요. 채널 같은 경우에는 필터의 개수와 아주
큰 연관을 갖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채널의 개수랑 나가는 채널의 개수랑 이런 것들이 이제 잘 맞춰져야 됐었고, 우리가 나중에 코드로 살펴보게 되면은 좀 뭐 시퀀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컨볼루션을 사용을 해주게 되면은 여기에 인풋, 아웃풋,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아웃풋의 개수가 여기 그 다음 거의 컨볼루션 레이어의 인풋 채널 개수랑 맞춰줘야 된다 라는 말씀도 드렸었습니다. 이거를 맞춰주지 않으면은 실제로 에러가 많이 발생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아주 잘 맞춰줘야지 모델이 자연스럽게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패딩인데요. 패딩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이미지 우리가 주로 다뤘던 엠리스트 데이터로 보게 되면은 28 곱하기 28짜리가 컨볼루션을 하나를 거치게 되게 되면은 아무런 조치를 해주지 않았다면은 만약에 3 곱하기 3짜리를 거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끝쪽에 있는 그 하나의 픽셀들이 잘리게 돼서 26 곱하기 26의 이미지가 더 작아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요거를 막아주기 위해서 패딩이라는 거를 써줄 수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패딩이라는 게 딱히 특별한 기술은 아니고 이제 여기 0으로 보이는 이 값들을 이제 주위에다가 울타리 치듯이 쳐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어떤 값을 채울지에 따라서 패딩의 종류가 달라지게 되고요. 패딩의 종류는 그래서 이제 뭐 제로 패딩, 컨스턴트 패딩, 리플렉션 패딩, 애플리케이션 패딩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제로 패딩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0으로 모두 다 가득 채우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 컨스턴트 패딩 같은 경우에는 이 0 대신에 특정한 상수 뭐 7로 채워도 되겠고 2로 채워도 되겠고 그것은 이제 마음대로 진행을 해줄 수가 있는 거고요. 리플렉션 패딩 같은 경우에는 여기 2, 2, 3 해가지고 거울에 반사된 것처럼 이렇게 이제 거울에 반사된 것처럼 요 면을 기준으로 거울에 반사된 것처럼 이렇게 패딩을 넣어주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레플리케이션 패딩은 얘가 이제 타일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서 똑같은 게 여기에 이어진다. 똑같은 게 이제 붙는다. 그래서 여기에는 2, 2, 3, 3, 3 이렇게 오는 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스트라이드인데요. 지금 스트라이드 GIF가 동작을 하지 않아서 조금 헷갈릴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스트라이드는 이렇게 생긴 이미지에서 필터가 이렇게 적용이 되었을 때 그 다음 필터가 몇 칸을 건너뛰고서 적용이 될 거냐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트라이드가 2라고 하게 되면은 요만큼 이제 적용되는 거 다음에는 두 칸을 건너뛰어서 이렇게 적용이 되게 됩니다. 보시게 되면은 여기 이렇게 두 칸을 건너뛰게 되고요. 우리는 보통 스트라이드가 1인 경우를 많이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맨 처음에 이렇게 적용이 됐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바로 한 칸 건너뛰어서 필터를 적용을 시킨다. 요게 이제 스트라이드가 1인 경우. 그리고 스트라이드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그 칸수만큼 이제 떨어져서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스트라이드랑 이 패딩이랑 그다음에 필터 크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입력 데이터가 이제 컨볼루션을 거쳤을 때 나오게 되는 그 크기를 아무래도 조금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크기가 어떻게 이제 변하게 되는지 간단한 식이 이쪽에 나와 있고요. 어, 입력은 HW 여기 보시면은 이미지가 있으면 여기가 H, 여기가 W가 되게 되고 이게 컨볼루션을 거치게 되면 어떠한 이미지가 나오게 될 텐데 정확히는
2D의 어떤 벡터가 나오게 될 텐데, 여기에 높이는 OH, 너비는 OW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합성곱 연산을 우리가 실제로 조금 더 복잡하게 한번 보려고 합니다. 합성곱 연산에서 필터를 하나만 사용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고요. 채널도 여러 개가 존재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그림을 가지고서 설명을 조금 했었는데,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RGB라고 생각을 하고서, 그러니까 입력 채널이 3개인 거를 가지고서 이게 어떻게 이제 적용이 될 수가 있는지를 좀 예시를 드렸었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각각의 채널에 대해서 예, 하나의 필터가 다들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필터가 3개가 있는데, R에 해당하는 필터는 R에만 적용이 되고, G에 해당하는 필터는 G에만 적용이 되고, B에 해당하는 필터는 B에만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가지고 나오게 되는 값들은 R이 R에 적용돼서 나오는 값 하나, 그리고 G가 G에 적용돼서 나오는 값 하나, 그리고 B가 B에 적용돼서 나오는 값 하나 해가지고 총 3개가 나타나게 될 거고요. 이 3개가 결국에는 다 더해져서 최종적인 출력 데이터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요게 이제 하나의 채널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고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입력 채널이 3이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은 이렇게 생긴 거 하나만 나오게 됐잖아요. 요거는 이제 아웃풋 출력 채널이 지금은 1인 상태가 되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출력 채널이 여러 개다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볼 수 있는 요렇게 생긴 것들이 여러 개가 존재를 하게 되는 거고, 그에 따라서 출력 채널이 n개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 그림을 이제 오른쪽 아래에 있는 이 그림에서 확실하게 좀 찾아볼 수가 있고요. 요거 같은 경우가 우리가 왼쪽에서 볼 수 있는 요거 하나, 빨간 동그라미 안에 있는 거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여러 개, 그러니까 요거가 지금 여기서는 FN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거만큼의 존재를 하게 되면은 개수가 사실 출력 채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오는 값들이 이렇게 되게 되는 거고, 이제 하나의 채널에 대해서 하나의 2D 벡터, 2D 피처맵이 나오게 되는 거고, 그것들이 출력 채널 FN개가 존재하기 때문에 FN개가 존재를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요거 하나의 연산이 우리는 하나의 컨볼루션 레이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풀링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의 크기를 좀 줄이게 하기 위해서 적용을 시켜준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풀링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우리가 사진을 찍게 되면은 6000 곱하기 4000, 사실 요거를 줄인다고 하더라도 256 곱하기 256 이런 사이즈로 줄이게 될 텐데, 실제로 학습할 때 요 정도만 크기만 하더라도 요거를 플래튼을 시켜가지고 MLP에 넣게 되면은 굉장히 엄청나게 큰 네트워크가 되게 됩니다. 왜냐면 여기서 아무리 적은 걸 하더라도 이 연결해야 되는 그 개수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 가중치가 굉장히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256 곱하기 256을 우리가 컨볼루션 레이어를 다 지나게 되면은 7 곱하기 7이라던가 아니면 14 곱하기 14라던가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진짜 극단적으로 1 곱하기 1 이런 작은 크기로 변환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중간중간 단계에서 사용을 해주는 거가 풀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풀링 같은 경우에는 좀 몇 가지 특징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풀링의 일단 기능, 어떻게 동작하는지부터 먼저 보게 되면은, 풀링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좀 그룹에 맞게 묶어서 거기서 대표적인 값 하나를 뽑아온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거기서 대표적인 값을 뽑는 방법은 최대 풀링이 존재를 하게 되고, 그리고 또 평균 풀링이 존재하게 됩니다. 최대 풀링 같은 경우에는 요 4개의 값 중에서 가장 큰 값을 대표값이라고 생각을 해서 뽑아오게 되는 거고요. 평균 풀링 같은 경우에는 이 4개의 값의 평균 값이 요 4개의 값을 대표하는 값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많이 쓰이는 거는 최대 풀링 쪽이 훨씬 더 많이 쓰이게 되고요. 아무래도 큰 값이 더 이 정보들을 잘 가지고 있고 잘 보존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사실은 2 곱하기 2에만 적용이 되는 거는 아니고, 사실 이렇게 3 곱하기 3으로도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그 영역에 대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2 곱하기 2가 될 수도 있고 3 곱하기 3이 될 수도 있고 계속 변화해 줄 수가 있는데, 아무튼 이러한 풀링이라는 거에서는 조금 특징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일단 첫째로는 학습해야 될 매개 변수가 없다라는 거고요. 왜냐면 여기서 딱히 뭔가를 추가적으로 막 연산을 해주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대표적인 값 하나만 이렇게 뽑아내는 거기 때문에 학습해야 될 매개 변수가 없다라는 특징이 존재를 하게 되고, 요거를 지나도 채널 수는 변하지 않는다는 점이고요. 이렇게 여러 개의 채널을 갖고 있는 피처 맵이 있다라고 하면은 각각에서 각각의 그 사이즈는 좀 줄어들지언정 채널 수는 변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입력 변화에 영향을 적게 받는다는 점이고요. 만약에 여기 1이라는 값이 0으로 바뀌고 3이라는 값이 -2 뭐 이렇게 바뀐다고 하더라도 최대 풀림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값 하나만 뽑아내는 거기 때문에 나오게 되는 값은 잘 변하지 않고 4가 나오게 되는 것을 보아서 입력 데이터의 변화가 조금 있을지라도 풀링한 값은 잘 변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컨볼루션이랑 풀링까지 다 배우게 되면은 CNN의 전체적인 구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CNN의 전체적인 구조는 일단 컨볼루션을 여러 개를 쌓고 그 다음에 풀링 레이어를 지난다면서 해상도를 조금 떨어뜨리게 되고, 또다시 컨볼루션 풀링을 지나면서 풀링 레이어에서 이제 또 해상도가 이제 줄어들게 되고, 이런 것들이 한 4~5단계 정도 반복이 돼서 충분히 작아져 있는 상태에서 플래튼을 시켜서 그것들을 MLP에 넣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결과로 나오게 만들어 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르넷이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르넷 같은 경우에는 1998년에 이제 나온 모델로서 이때는 사실 뭐 GPU를 사용하거나 그러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모델 구조를 소개를 해서 엠리스트라고 하는 이러한 손글씨 숫자 데이터를 분류하는 그런 네트워크를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차이점 같은 경우에는 시그모이드를 사용한다는 점과 서브 샘플링을 해서 이제 풀링 대신에 서브 샘플링을 한다라는 그런 특징들이 존재를 하게 되고요. 엠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손으로 쓴 숫자들로 이루어진 꽤나 큰 대형 데이터베이스들이라고 합니다. 총 6만 개의 훈련할 수 있는 이미지들과 훈련이 잘 됐는지를 확인하는 만 개의 테스트 이미지를 포함하고 있고, 28 곱하기 28짜리의 조금 열악한 해상도를 가지고 있다는 특징들이 존재를 하고요. 우리가 코드로도 다운로드를 받아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CNN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고 우리는 이제 실습을 진행을 했지만, 이론 쪽부터 쭉 하고서 그 다음에 코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CNN 같은 경우에는
르넷 이후에 사람들이 크게 관심이 없다가 알렉스넷이 나오면서 사람들의 관심들이 많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실제로는 이미지넷이라고 하는 어떤 굉장히 이미지들을 보고서 그 이미지가 어떤 건지를 알아내는, 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요거가 이제 사과다라는 거를 알아내는 그러한 데이터셋 가지고서 얼만큼 잘 알아내는지 그 대회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ILSVRC라고 하는 대회였고요. 여기서 이제 2012년도에 알렉스넷이 굉장히 성능이 좋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그전 거에 비해서 에러율이 거의 10%나 급락하는 그런 되게 고무적인 성과를 올렸기 때문에 주목받기 시작을 했고요. 이 알렉스넷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 특징점들이 있었는데, 일단은 되게 복잡한 모델들을 구현을 했다는 것이고, 이 복잡한 모델을 구현할 수 있었던 이유로는 GPU에서 모델을 학습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GPU에서 모델을 학습을 진행을 했다라는 이야기고요. 뭐 여러 가지 좀 이야기들이 있는데 넘어가고, 그 다음에는 드롭아웃이라는 기법을 적용을 해서 과적합하는 거를 조금 막아주는 방법들을 사용을 했다라고 하고요. 지그모이드 대신에 렐루라는 거가 처음 소개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조금 더 점점 깊게 쌓기를 노력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 기조에서 VGG라고 하는 모델이 나타나게 됐고요. 총 19개의 이제 레이어를 쌓아서 점점 깊게 만드는 노력을 이제 진행하려고 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 그러면서 그런 얘기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VGG의 가장 특징적인 걸로는 7 곱하기 7 대신에 3 곱하기 3을 2개를 사용을 하는 것이 더 좋다. 그리고 5 곱하기 5 대신에 3 곱하기 3을 3개, 3 곱하기 3을 2개 쓰는 것이 더 좋다라고 했었는데, 그 이유는 요거가 이제 더 파라미터 또 더 적고, 그리고 또 중간 요 3 곱하기 3, 3 곱하기 3 중간에 이제 활성화 함수가 항상 들어가게 되는데, 렐로 같은 거 요거가 이제 비선형성을 증가를 시키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바로 레지넷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건데, 레지넷 같은 경우에는 VGG에서 발생한 큰 문제가 하나가 있었는데, 19개의 레이어까지는 성능이 계속 올라갔지만 그 이후에서는 성능이 오히려 떨어진다라고 했었고, 그거를 이제 degradation of accuracy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방법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residual learning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해서 이렇게 생긴 어떠한 구조의 네트워크를 제안을 했고요. 그거를 통해서 네, 이렇게 굉장히 깊은 수준의 레이어를 쌓고서도 성능이 괜찮게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전체적인 구조는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보시게 되면 152개의 레이어까지 쌓아주는 굉장히 깊은 네트워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파인 튜닝과 트랜스퍼 러닝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코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스퍼 러닝이랑 파인 튜닝은 둘 다 동일하게 한 문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얻은 지식과 정보를 다른 혹은 태스크와 다른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이학습 얘들이 주로 하는 거가 이미지넷 같은 아주 큰 데이터셋에서 학습시킨 어떠한 모델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모델이 이미지넷 말고 다른 어떠한 나의 데이터셋에 대해서도 이렇게 했을 때 좋은 성능을 나오도록, 좋은 성능이 나타내도록
만들고 싶은 게 전이학습이랑 파인 튜닝, 그러니까 미세 조정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전이학습 같은 경우에는 학습된 모델을 가져오는 거는 동일하고요. 대신에 뒤에 있는 걸로 설명을 하면 좋은데,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이 이제 레즈넷이 되게 될 텐데, 이게 대표적인 전이학습의 한 가지 예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MLP 부분은 이제 전혀 쓰지를 않고요. 이 CNN 부분, 레즈넷의 CNN 부분에서 어, 조금 여러 개의 데이터, CNN 그 피처 맵이라고 하죠. 그거를 이제 가져오게 됩니다. 이렇게 가져와서 그것들을 사용을 해서 그 다음에 내가 원하고자 하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학습을 시켜주는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이한 점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이 CNN에서 가져오는 이 부분들은 이제 전혀 더 이상 학습을 시키지 않고 우리가 프리즈라고 하는데 가중치들을 더 이상 업데이트를 하지 않도록 막아두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요거를 하는 코드도 이따 다뤘었고요. 그에 반해서 미세 조정 같은 경우에는 레스넷이라고 하는 모델은 뭐 예를 들어서 지금 CNN이랑 풀리 커넥티드, 즉 MLP 부분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서 CNN만 가지고 오는 점은 이제 동일합니다만 이 CNN에다가 이제 뒤에다가 원래 붙어 있었던 MLP를 쓰지 않고 새로운 MLP를 붙여서 전체를 학습시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내가 만약에 고양이랑 강아지 이렇게 분리하고 싶어 하는 어떤 네트워크를 만들고 싶다면은 요 뒤에다가 MLP를 요 새로운 걸 붙인 다음에 파인 튜닝 같은 경우에는 요 앞에 있는 CNN 네트워크까지도 가중치가 조금씩 업데이트 되도록 만드는 것이고 트랜스퍼 러닝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요 CNN 네트워크는 그대로 고정을 시켜가지고 더 이상 학습이 되지 않도록 고정을 시킨 다음에 새로 달아준 MLP만 새롭게 학습을 시키는 거가 이제 트랜스퍼 러닝입니다. 그래서 가중치를 고정을 할 거냐 안 할 거냐라는 점이 파인 튜닝과 트랜스퍼 러닝의 가장 큰 차이점이었고요. 트랜스퍼 러닝 같은 경우에는 오브젝트 디텍션 쪽에서 많이 쓰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파인 튜닝 같은 경우에서는 조금 이러한 이미지넷 같은 거에서 학습된 거를 개나 고양이 분류하는 이런 쪽에서 쓰기 위해서 사용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코드 같은 경우에는 직접 치면서 진행을 하지는 않을 거고요. 직접 치면서 하기에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코드 리뷰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파이토치를 사용을 하게 될 거고요. 파이토치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지원을 해서 그 기능들을 해서 사용을 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토치라고 하는 거를 파이토치를 이제 임포트를 하고 넘파이도 이제 임포트를 하고 토치 비전에서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애를 이제 임포트를 시켜주시고 데이터셋 중에서 엠리스트 저희가 쓸 거고 데이터 로더 사용을 할 거고 토치에서 NN이라고 하는 애도 사용을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GPU라고 하는 개념을 조금 보고 가야 되는데 이 GPU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학습을 할 때 아주 필요한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꼭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학습을 시킬 때에는 모델이라던가 데이터셋 같은 애들을 GPU에다가 올려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디바이스라고 하는 것에다가 토치.디바이스 이렇게 해서 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디바이스를 설정을 해주시게 되시는 거고요. 이렇게 지금 보면 쿠다라고 뜨게 되는데 요거가 이제 그 GPU를 사용을 할 수 있고 디바이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쿠다로 저장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나중에 뭐 모델 to 디바이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모델을 그 GPU 쿠다로 올리는 거를 이제 사용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트레인 데이터셋 엠리스트를 다운을 받게 되고요. 각각의 의미는 이 위치에다 다운을 받고
학습 데이터를 다운을 받고 트랜스폼은 우리가 데이터를 다운받을 때 적용시켜줄 어떤 특정한 작업들, 우리가 지금 한 거는 텐서로 바꿔주는 것만 해줘라 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운로드를 받아줘라 라고 해서 학습 데이터셋이랑 트레인을 이제 false로 해서 테스트 데이터셋을 둘 다 다운로드를 받아줬습니다. 다운을 받은 트레인 데이터셋이랑 테스트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데이터 로더라는 거를 만들 수가 있는데, 데이터 로더 같은 경우에는 6만 개의 이미지가 있다라고 하면은 거기서 6만 개를 한꺼번에 GPU에다가 올려놓고서 학습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128개의 이미지만 불러오는 말 그대로 로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배치 사이즈 128개를 설정을 해주면은 6만 개에서 128개들을 불러오는, 그때그때 이제 뽑아서 불러오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셔플을 true로 해놓게 되면은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128개를 불러오는 게 아니라 모든 것 중에서 위치들을 다 뽑아서 이제 불러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진행을 해서 로더도 해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텐서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텐서 같은 경우에는 넘파이랑은 조금 다르고, 넘파이랑은 조금 다르게 이제 GPU에다가 이제 던져줘야 되는 자료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넘파이를 만들어서 그거를 토치로 변환시켜서 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제로 같은 것들을 이렇게 크기를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from numpy zz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텐서로 쉽게 변환을 할 수가 있었고요. 대신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3, 360, 480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예를 들어 360, 480, 3 같은 걸로 변환을 시키기 위해서는 커뮤트라는 것을 사용을 해서 요 차원의 그 순서를 이제 뒤바꿔 줄 수가 있었고요. 우리가 이제 실제로 나중에 사용을 하게 될 수도 있었는데, 저희는 실제로 사용할 일은 별로 없었을 것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가져온 이미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트레인 데이터 셋에 여기가 이제 어떤 몇 번째 이미지를 가지고 올 건지, 486번째 이미지를 가져올 건지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거를 매트플롯에다가 그려주게 되면은 이미지 쇼를 가지고서 그려준 거죠. 그 숫자의 이미지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MLP를 이용을 해가지고 모델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모델을 만들어 줄 때는 아주 간단한 방법은 nn.sequential을 적어주고 이 괄호 안에다가 우리가 블럭 하나하나 쌓듯이 하나하나 쌓아주는 방법이 존재하고요. nn.flatten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원하는 어떤 그 2D의 이미지에서 그거를 1D에 아주 길쭉한 784개의 길쭉한 그 벡터로 변환을 시켜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MLP 들어가기 전에는 nn.flatten을 통해서 이 이미지들을 한 차원으로 줄여주는 과정을 꼭 거쳐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nn.linear라고 하는 애가 퍼셉트론 레이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인풋 피처와 아웃풋 피처를 적어 주셔야 됩니다. 맨 처음에 들어가는 거가 이제 몇 개인지를 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출력되는 거를 정해 주셔야 되는데, 저희는 그냥 256으로 했었고, 참고로는 이쪽에는 이렇게 연산자를 포함한 이런 것도 이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굳이 개선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리니어 뒤에는 활성화 함수라는 것이 따라 붙는데 액티베이션 펑션이라고도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뭐 렐로도 있고요. 갤로라는 애도 존재를 하고, 여기서는 저희가 사용한 시그모이드도 존재를 하게 됩니다. 시그모이드를 여기서는 사용을 해줬고, 다시 리니어를 통해서 256개가 10개로 이제 줄어들게 만들어 줬는데, 10개로 만들어 주는 이유는 그 우리가 마지막으로 원하는 값이 하나가 아닌 이유는
우리가 0부터 9까지 총 10개의 숫자를 이렇게 만들어주게 되는데, 각각의 숫자에 맞는 확률이 나오도록 이제 모델이 예측을 하게 만들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나오는 값이 총 10개 이런 숫자가 될 것이고요. 각각 의미하는 바는 첫 번째 거가 0일 확률, 그리고 두 번째 거가 1일 확률, 세 번째 거가 2일 확률, 네 번째 거가 3일 확률 이렇게 되는 거고, 우리가 실제로 이런 숫자를 얻게 된다면은 3을 보게 되면은 가장 확률이 높기 때문에 요거가 3이겠다. 얘 모델이 3으로 예측을 했겠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웃 피처는 총 10개로 만들어 주는 거고요. 다만 이제 보게 되면은 확률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모든 값의 합이 결국은 1이 돼야 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프트맥스를 사용을 해서 이 모든 값들의 합이 1이 되도록 만들어 주게 됩니다. 그래서 뭐 프린트를 해보게 되면은 실제로 이런 우리가 쌓은 레이어들에 대한 간단한 정보가 나오게 되고요. 이거를 우리가 만든 모델이 FC 모델이죠. 그거를 to device라고 하면은 우리가 아까 전에 설정해줬던 쿠다가 될 거고요. 이렇게 GPU로 보내주셔야 됩니다. GPU로 보내게 되면은 지금은 모델이 너무 작아가지고 잘 보이진 않지만 0.1 뱅뱅가 조금 아마 안 될 텐데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실제로 훈련을 하는 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훈련을 하는 함수는 우리가 일련의 과정들을 거쳐서 훈련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일단은 6만 개의 이미지에서 이제 로더를 통해서 128개씩 뭐 이렇게 뽑아오게 되고요. 그거를 다들 이제 GPU에 넘겨줘서 일단 먼저는 predict라고 하는 걸 한번 하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값을 한번 내보고 훈련이 되지 않은 모델이든 뭐 훈련이 된 모델이든 그 현재 상태에다가 한번 넣어보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실제 값과 예측한 값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거리를 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구한 거리를 가지고서 이제 미분을 하게 되고 모델을 학습을 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에폭스라고 하는 개념인데, 에폭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에폭은 총 6만 개의 이미지를 한 번 다 보게 되면은 1 에폭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에폭이 10이라고 하게 된다는 소리는 6만 개의 이미지를, 그러니까 총 전체 이미지를 10번 볼 때까지 학습을 진행을 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트레인 함수를 직접적으로 작성을 해줄 건데, 그 전에 이제 몇 가지 좀 정의할 것이 있다면은 옵티마이저를 일단 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옵티마이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는 아담을 사용을 해줬고요. 모델을 어떻게 이제 변환을 시킬 것인가, 모델의 값을, 가중치를 업데이트를 할 때 어떤 방식을 사용을 해줄 것인가, 그거를 의미하게 되고, 여기서는 모델.parameters, 그러니까 모델에 있는 파라미터들을 변환을 시킬 건데, 그 방식을 아담이라는 방식으로 쓸 거고, 러닝 레이트, 얼마나 빠르게 변환을 시킬 건지는 0.0001을 사용을 할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요 크라이테리온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 실제 정답과 우리가 예측한 어떤 값이 있을 때 그 차이를 구해줘야 된다고 했는데, 그 차이를 구할 때 쓰는 방법을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라고 사용을 할 거다. 이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존재하는데, 간단하게 우리가 운전할 때 직선 거리를 볼 거냐, 아니면은 도로 거리를 보게 될 거냐, 뭐 이렇게 이제 거리를 재는 방식도 여러 가지가 존재를 하죠.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걸리는 시간을 볼 거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존재하게 되는데, 뭐 이런 방법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거기가 얼마나 먼지를 측정하기 위해서, 얼마나 멀리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해서 생각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스타트 타임 같은 경우에는 타임점 타임이라고 해놨는데 요거는 간단하게 우리가 시작 시간을 그냥 정해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fx가 10이기 때문에 10번에 대해서 이제 아래에 있는 코드들을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총 6만 개의 데이터를 한번 보는 거를 쭉 반복을 하게 될 건데 첫 번째에서는 트레인 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먼저 모델 점 트레인을 해주게 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학습 상태로 변환을 해주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배치별로 뽑아와서 128개씩 뽑아와서 학습을 진행을 해주게 되고 뽑아올 때 로더에서 포문으로 뽑아오게 되면은 샘플지에는 XT랑 YT 그러니까 이미지랑 정답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 이제 GPU 우리는 디바이스라고 정해줬는데 거기로 이제 던져주게 되면 되는 거고요. 먼저는 이미지를 넣어서 결과 그 예측값을 뽑아내고요. 그 다음에는 그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를 우리가 정해줬던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알아내주고 그 다음에는 옵티마이저.제로 그래드를 통해서 일단은 옵티마이저 아담이라고 하는 애를 초기화를 시켜주고 그 다음에 미분을 진행을 해주고 모델을 업데이트까지 진행을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의 앱폭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로 이제 어느 정도의 성능을 나타나게 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여기서는 일단 모델을 평가 모드로 변경을 해주게 되었고요. 이 트레인 로더에서 똑같이 이제 샘플을 뽑아와서 똑같이 이제 GPU로 전달하는 것까지 똑같고 실제로 입력 데이터를 넣어서 얻은 값들까지 얻어내는 것까지 똑같은데 그 다음에 여기서 달라지는 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실제 어느 정도 몇 개를 맞췄는지를 알아내야 되기 때문에 프리딕트는 10개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가장 큰 값의 인덱스만 뽑아오면 되기 때문에 토치.max를 이용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predicted라는 것에다가 이제 그 인덱스를 저장을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predicted랑 데이터랑 YY라고 하는 실제 정답이랑 몇 개나 같은지를 세서 correct에다 계속 더해주게 되고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실제로 이제 맞춘 거 그리고 그 트레인 로드에 있는 전체 데이터들의 길이 여기서는 6만 개가 되게 될 텐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학습 정확도를 구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거 말고 이제 하나의 에폭 돌아가는데 얼마나 걸렸는지를 해주기 위해서는 타임을 통해서 끝나는 타임을 정해주는 것까지는 똑같지만 토지점 쿠다점 싱크로나이즈를 통해서 CPU 작업이 이제 GPU가 끝나지 않았는데 CPU가 할 수 있는 걸 그냥 바로 해버리는 거를 막아주는 그 여기까지 요 위에 있는 것들을 다 돌리고 돌릴 때까지 기다려라라는 명령어인데 그걸 넣어줘서 실제적인 시간을 구해줄 수가 있었다라고 했고요. 트레인을 한 다음에 모델 집어넣고 로더 집어넣어가지고 실행을 시켜주게 되면은 학습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든 모델의 어떠한 서머리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토치 서머리를 사용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FC 모델 인풋 사이즈를 넣어주게 되면은 우리가 만든 모델 넣어주게 되면은 토탈 파라미터가 몇 개인지 학습 가능한 파라미터가 몇 개인지 이렇게 나와주게 됩니다. 그거 말고도 이제 ptflops라고 하는 애를 사용을 해줄 수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느낌표 pip install ptflops를 쳐가지고 ptflops를 설치를 해주신 다음에 여기 있는 get model complexity info라는 거를 통해서 이제 모델의 플롭스와 그 파라미터 수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플롭스 같은 경우에는 연산을 몇 번을 하는지 그거를 이제 그 변수의 개수 형태로 해주 그 뭐라고 해야지 변수의 개수 형태로 나타내 주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파라미터 수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모델의 그냥 크기를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컨볼루션을 이용해서 모델을 만들어 줬었고 이제 인풋 채널과 아웃풋 채널에 주의하면서 저희가 컨볼루션 모델을 만들어 줬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쭉 지나가고 저희가 이제 르넷
같은 것도 원래는 서브 샘플링을 쓰게 되는데 그거를 쓰지 않고 에버리지 풀링을 사용을 해서 르넷도 저희가 설계를 해줬었고요. 그거에 플롭스 같은 것도 이제 계산을 해봤고 학습도 시켜봤는데 여기서는 95%라는 높은 수치가 나왔었고 우리가 보게 되면은 파라미터 수 같은 경우에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파라미터 수가 굉장히 적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높은 성능이 나오는 것을 보아서 다른 우리가 대충 만든 모델들보다는 훨씬 더 성능이 높게 나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좀 레이어 수가 많은 CNN 모델을 만드는 방법을 다뤘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클래스를 좀 사용을 했었는데 우리 이름은 마음대로 정해줘도 되고 대신에 모듈이라고 nn.모듈이라고 하는 거를 상속받는 어떤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줬었습니다. 초기화하는 부분에다가 나는 먼저 상속 받았으니까 그거에 대한 초기화를 진행을 해주게 되고 그 다음에 self.cnn 그러니까 이 클래스의 cnn이라고 하는 거에 이제 cnn 역할을 하는 그 굉장히 긴 그 네트워크를 정의를 해줬고 self.mlp에는 또 다른 네트워크 하나를 정의를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포워드 부분에서 이제 실제로 연산이 어떻게 일어날지를 정해준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연산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거를 정해주는 거가 뭐 self.cnn input 이렇게 해서 cnn result가 나오게 되고 cnn.mlp 이렇게 해서 여기 cnn input이 cnn에 한번 들어가서 cnn result가 나오고 cnn result는 MLP에 들어가서 CNN MLP 리절트가 나와서 MLP 리절트를 반환하게 되는 그러한 하나의 클래스 그러니까 네트워크 딥러닝 네트워크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줬고요. 그거를 통해서 이제 실제로 학습을 진행을 할 때 역시 똑같이 디바이스에다 보내줘야 되는 건 똑같고요. 서머리랑 프롭스 계산도 했었고 학습까지 진행을 했었습니다. 테스트 함수 같은 경우에는 크게 다루고 언급하고 가진 않을 건데, 크게 다른 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고요. 뭐, 트레인 함수에서 저희가 에폭마다 실제로 어떻게 이제 그 학습이 어느 정도 됐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정확도를 알아봤었는데, 그 코드랑은 정확하게 동일하게 됩니다.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은 위스토치.no gradient 요건 사실 이밸류에이션 할 때 그러니까 트레인 함수에서 이밸류에이션 할 때 써줬으면은 좋긴 했었을 텐데 요거가 있으면은 요 아래에 있는 이 모든 코드들에서는 모델은 가중치 업데이트를 하지 않는 걸로 설정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트랜스퍼 러닝이랑 파인 튜닝을 저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트랜스퍼 러닝이랑 파인 튜닝 같은 경우에는 어, 이미지를 그 네트워크를 받아와서 저희가 진행을 했었고요. 토치 비전에 모델을 임포트를 해서 그 모델에 레즈넷 3사라고 하는 프리트레이닝 사전 학습된 모델을 사용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사이파 100이라고 하는 어떠한 데이터셋을 사용을 해줬는데 여기서 사전 학습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넷에 대해서 사전 학습된 모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0개의 클래스를 구분하는 역할을 해주게 되고요. 그 사이파 100 같은 경우에는 100개의 클래스를 구분해줄 필요가 있는 네트워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트랜스폼을 해서 텐서로 바꾸는 거를 진행을 했었고 리사이즈도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서 이제 뭐 데이터로까지 항상 똑같이 만들어 주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이제 파인 튜닝 하는 부분인데 레즈넷 3사 같은 경우에는 CNN 부분과 MLP 부분 여기서는 정확히는 원래는 레즈넷 34.fc라고 하는 부분이 있게 되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새로운 100개의 그 클래스로 구분을 할 수 있도록 리니어 레이어 그러니까 MLP를 하나를 넣어주게 됐고요. 마지막에 소프트맥스까지 넣어줬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서 학습을 진행을 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서머리를 보게 되면은
파인 튜닝 같은 경우에는 모든 파라미터들을 다 재학습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트레이너블 파라미터가 토탈 파라미터와 동일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와 다르게 우리는 트랜스퍼 러닝에서는 가중치를 고정하는 방법을 사용을 했었고, 요거를 통해서 우리가 사전 학습된 모델의 모든 가중치들에 대해서 가중치가 더 이상 업데이트를 하지 말라라고 이제 정의를 해줄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슨의 3사 TL이라고 하는 거에 FC 부분을 새롭게 만들어준 MLP로 교체를 해줬고요. 우리가 새 걸로 교체를 해줬는데 그 새 거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학습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거를 서머리를 찍어보게 되면은 토탈 파라미터는 동일하지만 학습 가능한 파라미터는 2100만 개가 아니라 51,300개, 즉 리니어 레이어에 있는 파라미터만큼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 불가능한 파라미터들도 나온다는 점을 볼 수가 코드로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오브젝트 디텍션이랑 세그멘테이션 부분은 아무래도 조금 더 어렵고 우리가 조금 코드 같은 것도 실제로 한번 사용해보자 정도까지만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젝트 디텍션 같은 경우에는 클래시피케이션을 넘어서서 이제 실제로 그 객체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내고 그 객체가 뭐에 해당하는지까지 알아내는 거가 이제 오브젝트 디텍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자율주행 같은 데에서 실제로 이제 많이 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바운딩 박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이미지에서 보시다시피 네모로 이제 나와 있는 애들, 그러니까 각각의 이미지들에서 객체들, 하나하나의 객체들을 표현하는 그 박스를 이제 바운딩 박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요거를 표현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존재하게 되는데, 그때 이거랑, 그리고 뭐 센터 좌표랑 요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 두 개의 좌표로 박스를 표현을 하는 방법이 존재를 하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센터 점 찍어 놓고서 너비랑 높이를 나타내는 방법이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IOU라고 하는 거가 이제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IOU 같은 경우에는 실제 예측한 값과 정답 요 두 개의 합집합과 교집합을 이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실제 얼마나 겹치는지를 알아내는 특정한 매트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아무래도 높으면 높을수록 잘 예측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되게 중요한 값이 하나가 존재를 하게 되는데 컨피던스 스코어입니다. 컨피던스 스코어 같은 경우에는 바운딩 박스에 이제 실제로 객체가 존재할 확률을 나타내게 되고요. 컨피던스가 높다면은 그 박스 안에 실제로 무언가 해당하는 거가 존재할 확률이 되게 높다라는 이야기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존재할 확률이 낮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러한 그림을 하나를 그렸었는데 여기서 이제 추적하는 거가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뭐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은 실제로 객체가 존재하지 않는 이런 바운딩 박스 같은 경우에는 컨피던스 스코어가 굉장히 낮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min AP, 그러니까 min average precision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거를 말씀드린 이유는 이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모델이 얼마나 성능이 좋은지 나쁜지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이었고요. 그래서 프리시전과 리콜이라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지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이제 건너뛰고 가장 중요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자면 프리시전이라고 하는 거는 모델이 예측한 것들, 예측한 요런 박스들이 있을 텐데 그것 중에서 진짜인 비율을 나타내는 거고요. 리콜 같은 경우에는 진짜 중에서 모델이 실제로 찾아낸 것들, 뭐 만약에 두 개가 있었으면은 모델이 두 개를 찾아냈으면은 리콜이 100점이게 된 거죠. 정확도는 그냥 말 그대로 모델이 바르게 분류한 비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에는 조금 둘은 이제 아무래도 다를 수밖에 없게 되는데, 둘은 이제 만약에 리콜이 높다 하면은 프리시전이 낮아지게 되고, 프리시전이 높다라고 하면은 리콜이 낮아지게 되는 어떠한 관계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모델이 모든 것들을 다 찾아낸다라고 해서 120개를 찾아냈다라고 해보고, 실제 값은 5개만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면은 요 120개 안에는 요 5개가 다 들어간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랬을 때 리콜 같은 경우에는 실제 값들 총 5개 중에서 모델이 찾아낸 개수이기 때문에 100이 되지만, 정밀도 같은 경우에는 모델이 이제 찾아낸 것들 총 120개 중에서 진짜인 거 5개일 비율이거든요. 그래서 120분의 5여가지고 굉장히 터무니없게 낮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프리시전과 리콜이 둘 다 높아야 오브젝트 디텍터라고 하는 애가 굉장히 성능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개를 모두 다 볼 수 있는 어떤 값을 만들어 주게 되는데요. 요 어디니? 컨피던스 스코어를 요걸 조절을 해줘가지고 프리시전과 리콜을 여기 왔다 갔다 하거든요. 만약에 컨피던스가 되게 이제 높다. 아니, 컨피던스 스코어가 낮아도 괜찮다. 그러니까 낮게 설정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얘가 웬만한 건 다 찾아낸다는 그 120개 찾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돼서 이제 뭐 프리시전 낮아지고 리콜 높아지고 이렇게 컨피던스 스코어에 따라서 리콜 프리시전과 리콜이 달라지게 되는데, 그거의 상관관계를 이렇게 그래프로 그려주게 되는 거고요. 그랬을 때 요 아래에 있는 요 넓이 요거를 가지고서 에버리지 프리시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고, 요 에버리지 프리시전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별로 각각 값이 다 다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클래스에 대해서 AP를 구해서 평균 낸 값이 우리가 말하는 mean average precision이라고 하는 거고, 하나의 평가 지표로서 사용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실제로도 사용이 많이 되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리전 프로포절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존재를 하게 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갑시다. 실제로 박스를 찾아내는 거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스테이지 방법과 원스테이지 방법이 존재를 하는데, 투스테이지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일단 먼저 리전 프로포절이라고 하는 거를 시행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리전 프로포절로 물체가 있을 만한 곳을 찾게 됩니다, 먼저. 그 다음에 그 물체가 있을 만한 곳에 클래시피케이션을 따로 수행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줌으로 인해서 이제 두 개의 단계를 거치게 되고, 속도가 좀 느리지만 정확도가 높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거랑 이제 반대되게 원스테이지 방법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위전 프로포절과 클래시피케이션이 한 번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모델을 거치게 되면은 박스 위치랑 그 박스가 뭘 의미하는지까지 한꺼번에 나오게 되는 거고요. 속도가 빠르지만 정확도가 아무래도 좀 낮다라는 단점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리전 프로포절, 물체가 어디 있는지 조금 찾아내는 방법들에는 여러 가지가 존재를 하게 되는데, 가장 고전적인 거는 슬라이딩 윈도우고, 이렇게 움직이면서 그 이렇게 해가지고 사과가 있을 것 같은 곳을 그 윈도우를 움직이면서 찾아내는 건데, 단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요 크기가, 사과가 뭐 예를 들어서 요만큼만 커도 못 찾는다라는 단점이 존재를 하고요. 실제로는 그렇게까지 막 효과적이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셀렉티브 서치라고 하는 거를 방법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요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에서 좀 이제 색깔 비슷한 것들끼리 묶어가지고 실제로 요런 어떠한 그 경계면들을 찾아내게 되는 거고요. 요 각각이 이제 객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걸 기반으로 찾아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가 이제 여기서도 딥러닝을 좀 사용을 해보자라고 해서 RPN, Vision Proposal Network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요 Vision Proposal Network 같은 경우에는
박스들 중에서 높은 확률 박스들, 그러니까 앵커들을 일단은 설정을 먼저 해주고요. 거기서 이 앵커들을 뭐 이렇게 있는 거를 이렇게 점점 이렇게 조절해 가면서 어, 이렇게 객체들을 찾아가도록 만들게 하고, 거기서 높은 확률 가지는 것만 이렇게 선별을 해서 최종적으로 나오게 만들어 주게 됩니다. 그래서 나온 어떠한 값들을 가지고서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을 해주게 되고요. 각각이 어떤 클래스에 해당하는지를 분류하는 것들을 그 이후에 해주게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NMS인데요. 실제로 해가지고 객체가 있을 만한 곳들을 찾아낸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조금 난잡하게 여러 개의 것들을 찾아내 주기 때문에 그거를 난 맥시멈 서프레션을 통해서 이렇게 각각을 나타내도록 그 하나만 나타내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사용을 할 때 IOU를 사용을 해가지고 IOU가 되게 많이 겹치는 애들은 뭐 삭제를 하는 방식으로 코드를 짜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나오는 이제 오브젝트 디텍션에서 굉장히 유명한 한 가지 방법이 욜로라고 하는 방법이고요. 이제 세그멘테이션 쪽을 좀 보게 되면은 세그멘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에서 그 각각의 픽셀들이 뭐에 해당하는지를 알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픽셀을 보고서 얘가 고양이에 해당하는 픽셀인지 아니면은 뭐 풀에 해당하는 픽셀인지 이런 것들을 알아내는 거고요. 이것도 이제 여러 개로 나뉘어져서 일반적으로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은 클래스 단위, 얘가 자동차인지 건물인지 도로인지 이렇게 알아내는 방법도 존재를 하는데 인스턴트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해서 그 객체들별로, 그러니까 그 객체들을 찾아내는 거죠. 자동차, 사람, 뭐 이런 것들을 찾아내게 되는데, 이제 도로나 하늘 같은 거는 못 찾는, 그래서 각각의 객체별로 다른 색깔을 적용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뭐 하늘이나 빌딩이나 도로 같은 거에 대해서도 할 수 있게 만들어 준 게 이제 페놉틱 세그멘테이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유넷이라고 하는 거가 이러한 이미지 세그멘테이션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어떤 딥러닝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되고요. 컨트랙팅 패스랑 익스펜딩 패스가 존재를 해서 이미지를 쭉 압축을 해주고 쭉 다시 해상도를 늘려줘서 어, 이러한 세그멘테이션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다시 해상도 늘려줄 때는 업샘플링 방법들을 사용을 해주게 되고 중간에 이런 스킵 커넥션이라고 해서 여기 있는 정보들을 그대로 이렇게 전달을 해줘서 그 정보들까지 같이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해주는 네트워크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넷에 대해서는 설명을 크게 하진 않을 거고요. 요 로스 같은 경우도 일단 좀 냅두고 특히 요 다이스 로스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다이스 로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그 다이스 스코어 과정을 통해서 다이스 스코어를 이제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이거를 통해서 다이스 로스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실제 로스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것들을 조금 마지막으로 보자면은 VIT라고 하는 거는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구조가 이제 NLP에서 그러니까 자연어 처리에서 굉장히 높은 성능이 나와서 그걸 이미지에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생각을 해서 어, 이제 실제로 한번 사용을 해봤었고 실제로 꽤나 좋은 결과를 냈던 첫 번째 논문, 거의 첫 번째 논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의 특징적으로는 일단 트랜스포머를 사용한 굉장히 그 기념비적인 논문이라는 거고요. 요거 이후로 이제 관련된 논문들이 많이 나왔고 CNN이랑 트랜스포머를 사용을 해서 이제 그 같이 병합하는 구조들도 있고 트랜스포머 사용하는 구조들이 있는데 각각의 이제 좀 특징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CNN 같은 경우에는 로컬 패턴이라고 하는 것들을 잘 알아내게 됩니다. 그 뜻은 무엇이냐면은 조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떠한 이렇게 손이 있다라고 하면은 얘랑 붙어 있는 이러한 로컬 정보들을 굉장히 잘 알아낸다라는 거고요.
대신에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에는 롱레인지 디펜던시랑 글로벌 컨텍스트를 잘 알아낸다라고 했는데 이미지를 크게 본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랑 여기 위에 있는 거랑 둘의 그 거리는 굉장히 멀지만 그러한 이제 굉장히 먼 이제 문맥들도 컨텍스트가 문맥이죠. 그 잘 캐치해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CNN이랑 트랜스포머랑 둘 다 갖고 있는 좀 특장점이 좀 다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둘 다 사용을 하는 여러 가지 그 논문들이 존재를 하게 되고 DETR 같은 경우에는 CNN도 쓰고 트랜스포머도 써가지고 이렇게 객체를 찾아내는 그런 논문이라고 하게 되고요. 얘는 조금 특이한 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NMS를 사용하지 않고요. 그냥 딱 이 박스만 나오게 이제 설계를 해놨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점이 이제 좀 다르고요. 그 다음에 트랜스 유닛이라고 하는 거는 세그멘테이션에서 쓰는 방법인데 세그멘테이션에서도 보시면은 CNN을 사용을 하고 트랜스포머 레이어도 둘 다 동시에 사용을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디텍션과 세그멘테이션 쪽을 다루어 봤고요. 네, 다시 한번 내가 코드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는 이게 수업을 하기 전에 녹화가 진행된 거여서 어디까지 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 일단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 식으로 해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오브젝트 디텍션 쪽부터 먼저 보게 되면은 왜 해놨지? 이거 아마 오류 때문에 해놨을 거고요. 일단은 먼저 GPU를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GPU를 먼저 설정을 해주시고 지금은 런타임이 GPU로 되어 있지 않은데 GPU로 바꿔주시고 그다음에 디바이스를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미지를 다운받기 위해서 URL lib request라는 거를 쓰고요. 그리고 time.performance counter ns라고 하는 거가 이제 나노세컨드 단위로 시간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어서 이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time.time 말고 퍼포먼스 카운터 ns를 사용을 해서 실제로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려서 그 이미지를 처리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 링크에 있는 사진을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고요. CBT 컬러를 통해서 색상을 BGR에서 RGB로 변환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표시를 해보게 되면은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용할 모델은 페스터 RCN은 레지는 50을 기반으로 하고 FPN을 사용을 한 페스터 RCN이라고 하는 거를 사용을 할 겁니다. 이거를 토치 비전이 불러오게 되고 디바이스로 전달을 해줄 거고요.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에는 텐서로 변환하는 것만 진행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를 열어주게 되고 그거를 트랜스폼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투 텐서로 변환시키는 거를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변환을 시켜주고 이 이미지도 GPU로 전달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가 이제 이걸 훈련시키고 이럴 게 아니기 때문에 그 평가 모드로 이밸류에이션 모드로 변환을 해주고 모델을 그 다음에 더 이상 학습되지 않는 선에서 퍼포먼스 카운터라고 하는 거를 일단은 찍어두고 이렇게 모델에다가 이미지 텐서라고 하는 거를 집어넣어 줌으로 인해서 프리딕션을 얻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이제 지나간 시간들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고요. 보게 되면은 박스들이 여러 개가 나오게 되고 이게 총 12개인가 아마 그럴 거고요. 이제 실제로 결과를 보게 되면은 박스들의 개수들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베리블만 하더라도 요만큼 된다는 건데 이만큼의 박스가 나왔다라는 의미니까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실제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는 함수를 만들어 볼 거고요. 플롯 리설트라고 해줬고 스코어 스레숄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오브젝트 디텍션에서 이제 컨피던스 스코어 그거가 0.5보다 큰 것만 우리가 그려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박스를 이제 프리딕션에서 박스로 가지고 오는데 그때
GPU에 있는 거를 CPU로 옮겨서 써야 되기 때문에 이 명령어를 작성을 해줬고요. 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을 지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PLT를 그대로 사용을 할 거고요. 그래서 GC를 통해서 위에다가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설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들 여러 개를 이제 가지고 있을 텐데 그 각각의 박스들이랑 레이블이랑 스코어를 하나씩 가지고 와서 하나의 박스에 대한 박스 그 좌표 레이블 스코어를 가지고 오게 되는 겁니다. 이 스코어는 컨피던스 스코어고요. 그렇기 때문에 0.5보다 클 때만 그려주는 거를 실행을 할 겁니다. 그려주도록 할 거고요. 텍스트는 이제 이 박스가 나타내는 게 실제로 어떤 건지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적어주게 된 거고, 그 다음에 그 위치 같은 것들도 이렇게 나와 보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ax.addPatch라고 해가지고 요 plt.rectangle 네모를 실제로 그려주게 되는데 좌표가 요게 이제 그려줄 때는 그 어디냐 이거 그 x좌표 하나 왼쪽 아래 x좌표랑 y좌표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너비 요게 이제 높이 요거를 구해줘야 됩니다. 페스터 RCNN 같은 경우에는 왼쪽 아래랑 오른쪽 위에 XY 좌표로 이제 그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직접 계산을 해줘야 되고요. fill을 false를 해놔가지고 이제 네모 안쪽이 채워지지 않게 해줬고, 그 다음에 텍스트도 간단하게 이제 적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미지를 넣어주면 되는데요. 넣어주기 전에 이제 그 우리가 퍼뮤트를 통해서 바꿔줬던 것처럼 MP 트랜스포즈를 통해서 또 바꿔줄 수가 있고요. 그 360 곱하기 480 곱하기 3 이런 식으로 사이즈를 바꿔서 넣어주게 되면은 결과가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여러 개들이 이제 겹쳐서 나오는 것들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NMS라고 하는 거를 저희가 함수를 만들어 줄 수가 있고 겹치는 박스들을 IOU를 기준으로 없애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박스들을 가지고 오게 되고 probability 그러니까 오브젝트가 있을 확률들을 저장해 둔 것 그래서 컨피던스 스코어들의 그 집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런 것들을 이제 각각의 박스들 중에서 박스를 하나씩 가지고 와가지고 새로운 박스에다가 넣어줄 때 이 욜로 기준으로 저희가 이걸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그 욜로는 그 네모의 가운데 점이랑 이제 너비 높이로 이제 진행을 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뉴박스라고 하는 애다가 그런 식으로 형식을 변환해서 만들어 줬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뭐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해준 다음에 프로버빌리티가 가장 높은 것부터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해주고 그 다음에 개수대로 리스트를 이제 생성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요 킵에 나가는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 NMS로 삭제되지 않은 박스들만 나오게 될 거고요. 내가 이제 IOU랑 IO를 통해서 다른 박스들이랑 실제로 얼마나 겹치는지를 이제 보게 되고요. 특정 값보다 높게 되면은 이제 킵을 false로 해가지고 지워버린다 라는 거를 진행해 주게 됩니다. IO를 구하는 거는 여기 아래서 이제 진행을 해주게 되고 두 삼각형의 오른쪽 x값 중 가장 작은 거 그러니까 겹쳐져 있는 값 중에서 오른쪽 x값 그리고 겹쳐져 있는 값 중에서 그 사각형에서 가장 y값 중 큰 거 그러니까 width랑 height 여기서 width를 구하고 여기서 height를 구해서 그거 두 개를 곱해서 그 교집합 사각형의 넓이를 구해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두 박스를 이제 더하고 그 다음에 교집합을 빼줌으로써 합집합을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OU는 합집합분의 교집합으로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IOU를 구해줄 수가 있고
이제 실제로 진행을 해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false가 나오는 것들은 우리가 삭제해줘야 될 어떤 박스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NMX를 이용해서 박스를 줄이는 거는 다 똑같지만 중간에 NMS를 사용하는 부분이 하나가 추가될 뿐이고요. 어디다가 추가했더라? 네, 이 부분에 이제 NMS 적용하는 거가 하나 추가가 됐을 뿐이고 다른 거는 딱히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NMS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림을 그려주게 되면은 깔끔하게 나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욜로도 우리가 사용을 해줄 수가 있는데 욜로 같은 경우에는 원스테이지 오브젝트 디텍터라고 하는 빠르게 동작하는 오브젝트 디텍션 알고리즘이어서 울트라리틱스 욜로 V8부터 이런 식으로 되게 간편하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설치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욜로 모델을 이렇게 간단하게 불러온 다음에 디바이스 GPU에다가 던져 놓은 다음에 욜로에다가 이제 원하는 그 이미지에 그 디렉토리를 넣어주게 되면은 결과가 바로 나오게 되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값들에서 박스의 좌표들을 구해줄 수가 있고요. XY, XY라고 하면은 두 개의 좌표 형태로 나오게 되는 거고 XYWH 같은 경우에는 그 하나의 좌표와 그리고 너비와 높이 형태로 나오게 되는 거고 컴피던스 스코어, 클래스 그리고 실제 데이터 이런 것들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요거를 가지고서 이제 플롯을 하기 위해서는 리절트라고 하는 나온 거에 0번째 사진을 이제 플롯이라고 하는 그 아주 간단한 방법을 통해서 플롯을 시킬 수가 있고요. 그거를 이제 RGB가 형태가 아니라 BGR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색을 변경을 해주고 이미지 쇼를 해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잘 나오는 것도 보실 수가 있고 겹치는 것도 거의 없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하나하나 이제 잘라내 가지고 새로 그 분류를 하는 이미지 분류기에다가 넣어준 사진이고요. 요거는 일단은 띄고 제가 세그멘테이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그멘테이션 되게 간단하게 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사실 나갈지도 정확하게 모르겠어서 간단하게 보자면은 요거는 이진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진 세그멘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를 불러와서 센서로 변환을 시키고 그 다음에 모델에다가 넣어주는 이 과정을 통해서 실제 값을 얻어내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나온 값 같은 경우에는 프리딕션인데 거기서 0번째는 0번째 이미지라는 소리고요. 마스크를 가지고서 마스크라고 하는 거에 실제 그 세그멘테이션 마스크가 나오게 됩니다. 1과 0의 값으로 튀어나오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막상 이제 해보게 되면은 하나 객체를 찾아낸 거는 1로 나오게 되고 나머지는 0으로 나오는 것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만 하려고 하는 거는 아니니까요. 네. 저희가 실제로 하려는 거는 세그멘테이션 마스크가 여러 개의 클래스에 대해서 나오는 거가 우리도 원하기 때문에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코코라고 하는 데이터셋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사용하는 이걸로 학습을 시켜가지고 가지고 있는 이 클래스들을 사용을 해서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개의 함수가 존재를 하는데 getPrediction 같은 경우에는 프리딕션을 얻어주는 함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미지 열고 트랜스폼을 진행을 하고 예측을 이렇게 실제로 수행을 해주게 되고 그 다음에 점수를 이렇게 불러오는 거를 진행을 해주게 됩니다. 그 점수가 아닌데 정확히는 그 클래스 그거라서 그거를 불러오는 거를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클래스랑 박스 같은 것들도 이제 찾아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스크를 이제 찾아내서 그걸 이제 돌려주게 되는 함수고요. 랜덤 컬러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컬러들 우리가 좀 이렇게 지정을 해주게 되면은 RGB 값을 지정을 해주게 되면은
그거에 맞춰서 컬러를 이렇게 색칠해서 돌려주는 함수고, 실제로 이제 추론하는 거는 요거가 되게 될 텐데, 프리딕션을 통해서 마스크, 박스, 프리딕션 클래스, 그러니까 클래스가 무엇인지 이렇게 알아내게 되고, 이미지를 불러오고, 그 다음에 클래스별로 여기 마스크가 여러 개가 나오게 되는데, 각 클래스별로 그거에 따라서 마스크를 이렇게 그려주게 됩니다. 마스크를 그려준 다음에 그것들을 합쳐주게 되면은, 이 렉탱글 같은 경우에는 오브젝트들마다 하나씩 그려주는 거라고 보면 되는데, 한번 실행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그 텍스트도 이제 집어넣어 주게 되고, 실제로 build.show 하는 것까지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번 진행을 해보게 되면은 시간이 좀 걸리네요. 이미지에 이제 객체 찾는 것과 세그멘테이션이 동시에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군요. 이렇게 이제 각각에 대해서 찾아내고 그리고 박스들을 쳐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제 클래시피케이션과 오브젝트 디텍션, 세그멘테이션에 대한 요약 마치도록 하겠습니다.